하늘색만 보세요. 하늘색 선만. 하늘색 선이 이번에 41년 만에 최대로 역전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차입니다. 지금 마이너스는 10년물 수익률에서 2년물 수익률을 뺐더니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 100bp, 네. 마이너스 1% 포인트가 넘더라. 그렇죠. 네, 그 전에 비슷한 레벨은 80년대 초까지 가야죠. 그러네요. 빗금 음영 회색으로 음영 친 지역은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네. 공식적인 침체, 경기 침체로 침체 선언됐던 지역입니다. 기간. 역전된 이후에 하늘색이 역전된 이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침체가 왔던 과거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그림과 저 설명은 제가 장담컨대 네, 자유진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투자자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네, 저그만큼 최근 한 1년 1년이죠. 남짓 동안에 예. 저거 전 세계에서 다 될 거 봐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실 걸 우리. 그렇습니다. 예, 네. 맞아. 저게 역전돼서 이제 경기가 나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나빠졌던 상황이 있었죠. 그랬죠? 이번에는 다를 거냐. 그래서 제가 느낌표와 물음표를 같이 동수로 든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고객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시고 뭔가 불안하다 싶으실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전에 무지성 매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러면 이거 매도란 얘기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주식 매도란 말이냐? 그건 주식의 아니다. 매도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저희가 좋게 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주식을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마켓 드라이버, 주식을 추동하는 힘을 힘. 하나만 찍으세요. 하나만 찍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찍어야 되냐? 인플레를 찍어야 됩니다. 인플레. 네. 근데 인플레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속도의 이슈는 있습니다. 빠르냐 느리냐. 근데 분명한 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과거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재의 미국의 코로나 이후의 사태는 1946년 당시의 인플레이션과 모든 면에서 거의 판박이다. 1946년? 예, 2차 세계대전 직후죠. 그때 뭔 일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전쟁 용사들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끝나서 이제 수백만 명의 상위 용사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5년 이상 전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잡에 대한 교육이 많이 진부돼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 실업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들어오면은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상위 용사에 대한 일종의 연금 같은 게 큰 폭으로 나갔습니다. 그 원래 1차 세계대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네. 그때 미국 정부가 돈을 좀 안 주려고 하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이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제 지원이 됐고요. 그 연금 비슷한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돈으로 일단 생활하면서 정착 자금을 재취업을 받고 위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준비하라. 결혼을 엄청나게 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결혼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했죠. 결혼도 했죠. 애도 낳죠. 네. 돈 왕창 써야죠. 그런데 지금 공장들은 전차랑 장갑차 전함 만드느라고 아직 뭐 애기 키우려면 기저귀가 있어야 되고 차 사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공장도 지금 다 탱크 만들고 있으니까 아하. 이거 한번 돌려야 되는데 어? 돌릴 때 안 돌아가잖아요. 예. 한 번에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급망 교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의미의 공급망 교란. 그 점에서 지금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20% 이상까지 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풀리면서 네. 공급망 교란도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연준은 금리를 상한제를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정부가 무슨 금리 인상이냐 금리를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긴축을 못했죠. 그래서 인플레가 정말 천정부지로 확 솟아올랐죠. 그렇게 1년 반 동안 오르다가 1947년부터 고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한번 대규모 공급망 교란이 한번 다 해결이 되고 지금의 공급망 교란은 해결이 되고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네네. 결국 공급망을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수요는 정부가 뿌렸던 돈들이죠.
이 돈들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데 1월 달에는 돈이 좀 풀린 게 있습니다. 그럼 1월 달에 연준이 긴축을 1월 달에 집유가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좀 긴축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네. 것은 제가 볼 때는 네. 지표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1월 달 지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적인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원의 효과가 평활되는 이 다음 지표까지 몇 달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우리가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연장선상에서 네. 인플레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네. 기준금리나 뭐 통화 정책이 아니라 현금 살포를 봐라라고 네. 또 최근 보고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방금 성희 씨 질문은 그렇게 점잖게 질문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리포트라고. 아주 도발적인 느낌으로 아니, 도발을 살려서. 소장님 얌전하게 해주십시오. 문파트장이 지금 뭐라 했나 하면은 심각한 표정 하십시오. 인플레 전망의 핵심은 살려주세요. 어. 도발적으로. 네. 기준금리가 아니라 현금 살포 정책이 인플레 전망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문파트장이 2월 27일 보고서에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는 지금 연준 보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인플레 가지고. 이거 소장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 연준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네? 나는 요즘은 그래요. 지금 와가지고 연준 보고 그러면 어떡해. 인플레를 누가 만드는, 물론 연준도 제로금리에 양적 완화에 예. 위에서 예. 하라는 대로 다 하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자 잠깐만요. 거기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 하면 인플레가 오게 돼 오게 돼 있죠. 있나요? 오게 돼 있죠. 있죠? 있죠.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어. 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어. 제로 금리, 어. YCC 어. 다 했는데 어? 왜 그때는 인플레가 안 왔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이제 현금 살포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네. 짚고 싶으셨던.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네. 잠깐 장표에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페이지 예. 장표를 잠깐 보시면 예. 인플레이션 미국 네네. 쪼개놓은 거예요. 원인을. 이게 이 그래프 핑크색. 네. 부분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인플레이션. 인플레 및 디플레입니다. 네. 나머지 노란색은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가지고 그리고 하늘색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생긴 인플레예요. 자, 보시면 거의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도 인플레가 생기죠. 지금 파란색이 예. 제로 아래쪽 마이너스 쪽에 위치해 있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플러스면은 그러니까 파란색의 큰 부분 위쪽으로 플러스라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공급이 인플레가 부족해서 예. 공급 부족으로 예. 인한 인플레이션 비중이 저만큼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고 예. 노란색은 왼쪽에 파란색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거는 그때는 공급이 철철 넘쳤다. 그때는 공급이 넘쳤던 거죠. 아.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중국산 뭐 싸게. 싸게. 네. 뭐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관세를 때리네 마네 해도 말은 그래도 중국산이 온 세상을 뒤덮던. 그렇죠. 공급 초과. 그러고 나서 지금 2020년 코로나 오고 나니까 노란색이 아래쪽으로 훅 꼬로박은 거는 예. 돈 쓸 일이 없었고 이제 그때는 다 잘리니까 돈이 없었죠. 돈이 없었고 예. 그러니 그게 인플레를 갖다가 낮추거나 한 번 훅 빠졌죠. 인플레를 갖다 훅 낮추는 예. 역할을 했고 그 대신 예. 돈은 풀고 있었고. 그렇죠. 아니다. 돈이 아니고 돈도 별로 돈은 안 풀었죠. 풀었네. 풀었는데 예. 풀긴 풀었는데 왜냐하면 제로 금리가고 양적 완화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인플레 영향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 별로 우리의 없었다. 상식과 그리고 경험과 합치합니다. 음. 왜냐하면 옛날에 돈 풀었을 때도 인플레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저의 경험과도 합치하고 우리 역사와 그리고 저의 상식과도 합치합니다. 저 그래프는 누가 만든 그래프예요? 저건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블룸버그, 뽑은 건데 예. 비슷한 그림이 블룸버그 하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그림도 비슷합니다. 네.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연준에서 뽑아놓은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예. 만든 차트입니다. 보시면 얘도 비슷해요. 서플라이 쪽, 즉
공급망 교란이 예. 이제 주황색 맞죠? 네, 주황색으로 된 거고 네. 디맨드 수요 부분이 푸르스름한 음. 색깔로 돼 있고요. 옥색인가요? 네. 그 회색이 좀 모르겠다, 모호하다. 음. 아마 이게 뭐 그 안에는 통화 정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회색 부분에. 그러니까 뭐 하나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을 예, 포함한 다. 다양한 모호한 요인들. 공급과 수요를 제외한 그 외에는 회색에다 때려 넣은 네, 거죠. 네. 보시면 역시 통화 정책에 미치는 인플레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주장이라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 혼자 주장하면 그렇지만 아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자료까지 보면은 비슷한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돈은 또 그때 얼마나 뿌려줬어요. 아.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그 막 꽂아줬잖아요. 돈이란 건 재정 정책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재정 정책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 트럼프 때까지의 돈 풀었던 것과 GDP 대비해서 쓴 돈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트럼프 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 네. 한번 쓴 게 있고요. 예. 네, 그 이후에 블루 웨이브가 있었죠. 예. 민주당이 전부 다 예. 먹었죠. 네. 그러면서 2021년에도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썼는데 네. 똑같은 재정 부양이라고 하더라도 예. 돈을 사람들의 주머니에 직접 꽂아주는 재정 지출이냐 그렇지 않은 재정 지출이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릅니다. 그러면 후자 즉 민주당 집권 이후에 네. 돈 푸는 거는 직접 꽂아준 거는 아니다. 직접 꽂아줬죠. 직접 꽂아줬다. 네, 2021년에 했던 그 직접 꽂아주는 돈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한 번 더 만들었고 그렇죠. 그 다음 해인 2022년 작년. 작년 1월에 또 네. 민주당이 다 먹었으니까 예. 우리 또 쓰자. 그래서 빌드 백 베러 법안을 발의했죠. BBB 법안인가 네. 하는 거. 그 법안이 2021년에 썼던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약간 좀 했지만 네.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음. 아직도 인플레가 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이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좀 그거 조심스러워. 약간의 변형이 IRA 아니에요? IRA는 변형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네. 자, 근데 사람들은 IRA 법안을 보조금 법안, 환경에 대한 지출 법안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감축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어. 근데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람들 속으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죠 그러면? 그 당시에 네. 인플레 감축 법안을 추진했던 네네. 핵심 인력이 바로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이었는데 음. 조 맨친 의원 때문에 BBB 법안이 좌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조 맨친이 반대했잖아요. 엑스맨이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네. 미워 죽겠죠. 네. 네. 그래서 맨친을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네.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조 맨친이 이제 조건을 겁니다.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춰라. 혹은 수입을 더 늘려라. 수입이라 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세수를 늘려라. 바로 세금이죠. 세금을 늘리면 오늘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만든 예산안에도 엄청난 증세안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부자 정세안. 즉 세금을 많이 거두면 시중 유동성에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이다. 음.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BBB 법안은 그냥 좌초했고 네.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름을 맨친이 직접 붙인 거고요. 예. 왜냐하면 맨친이 있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사람들 자체가 공화당 쪽 색채가 강해요. 네. 예. 근데 공화당 색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금을 올리지 마라. 음. 작은 정부 지출을 줄여라. 음흠. 근데 맨친이 거기다가 민주당 BBB 법안에 합의하면 재선은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맨친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야, 잘 봐. 우리가 지금 1000페이지짜리 만들었는데 이 중에 절반은 녹색 관련된 지출안과 환경 관련된 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IRS가 이제 미국의 국세청이에요. 미 국세청에 대한 세금 확보 법안이 들어있다. 이걸 같이 감안하면 향후 10년 동안의 지출과 수입을 똔똔 쳤을 때 수입이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 맨친 네가 네 지역구 사람들을 설득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름도 네가 제안한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해줄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 관련된 지출은 어느 정도 10년에 걸쳐서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네. 는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환경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람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총수요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면서요. 그러면 전체적인 유동성은 오히려
걷어들여지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지난 2022년 초에 통과된 IRA 법안은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이고 결국 6월 달에 물가가 고점을 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재정이 결국 인플레이션 안정시킨 중요한 재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90% 이상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 사실 하나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었으니까 공급만 교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즉 수요를 늘린 정부의 현금 살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부터. 물론 이거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 반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그 잡음이 이번 1월에 나타났던 일회성 현금 지출이 사람들의 소비를 많이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네. 저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면 인플레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 안 돼요 그 폭이. 아니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뭐 9% 이상까지 갔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언제 가라앉게 되느냐 이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핵심인 재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제가 안타까운 그런 점이죠. 그러면 앞으로 재정 정책발 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때 핵심 팩터 원인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뉴스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연준 보고 연준이 어떻게 하면은 뭐 금리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 아니 물론 조금 있어요. 네, 조금.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말씀에 건 공감은 하는데 시장 반응은 그렇죠. 파월이 뭐 한마디 하면 출렁거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출렁했어요. 음. 자,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면 내가 터지는데. 자, 따라가면 볼까요? 그건 이제 보장할 수는 없죠. 그걸 알면은 진행을 아니, 안 하고 개인 아니, 투자를 하고 있었겠죠. 개인 투자에도 돈 못 법니다. 따라가다 터지면 나중에 할 말은 있어. 남들도 다 그랬다고. 그게 바로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다 뭐 버블 때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물려가지고 뭐 말아먹고 뭐 이랬을 때 네. 아니 남들도 그러길래 같이 그랬다가 막 그랬다 하면 이게 익스큐즈가 된다고. 그게 바로 펀드 매니저 마인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네.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자,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돈 돈을 벌려고.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00년에 IT 버블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워렌 버핏이 야, 이거는 비싸.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안 샀어요. 그래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한 3년 동안 먹었습니다. 계속 시장보다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뭐 아크 인베스트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펀드 매니저들이 스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스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뭐 캐시우드밖에 모르겠네. 캐시우드도 2000년에는 뭐 그때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에? 네, 2000년. 예. 2000년에는 뭐 캐시우드 있었겠나? 아마 그때 그분이 90년대부터 일을 하셨을 거예요. 일은 했겠지. 네, 일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21년처럼 얻어 걸린 게 없었지 그때. 그때는 그때도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던 펀드 매니저들도 버블이 터지고 나서는 다들 이제 뭐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지셨죠. 우리는 워렌 버핏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은 기억하죠. 네, 워렌 버핏은 왜 거기서 기억에 남았을까요? 시장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죠. 이것은 오버밸류 돼 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내 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제 철학입니까? 세상을 보는 나만의 철학. 메타인지로 시작할 때부터 뭔가 메타인지.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니 철학 딴 거 있나? 철학 집어쳐. 아니 철학 뭐 저기 동시 접촉자 뭐 한 2-3천 명 되는 것보다 동시 접촉자 뭐 한 10,000명 넘고 몇만 명 되는 데 가서 들어보면은 네. 그게 나의 철학이지. 왜? 예, 근데 나보다 남들도 같이 묻어가니까. 그런데 자 제가 결과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잠깐 얘기하자면 네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보시면은 그동안 영끌을 굉장히 부추겼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상승장에서는 엄청 수만 명의 팔로워들이 있었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시던 분들인데 네. 지금은 욕을 하잖아요. 이제 그 죄송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 주류에 막 따라가다가 그 구독자 수분도 잃고 정작 돈도 못 벌고 돈이라도 벌면 억울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그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라기보다는 틀이 있어야 돼요. 스톱. 예. 숲 현자님이 네. 네. 우리 숲 현자님 우리 저 진짜 애독자신데 네. 애청자신데 그럴 수 있죠. 어지간한 패널 분들을 다 꿰뚫고 계셔. 네. 아 도망가려고 철학 이야기하네 사파 거두께서. 아, 아니 천하의 문홍철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 옛날에는 막 기든 아이든 막 지르고 하더니 뭐 살살 빠져나갈 때만 자꾸 아니, 찾고 제가 있어. 그 지를 아까도 무슨 뭐 예, 이분은 다르다. 예, 예.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그게 그 지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르려고. 아 지금 지르기 위한 그 초석을 아니 잘 보세요.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이 그때 IT주를 네. 2000년 전에 IT주를 안 산 건 엄청나게 지른 거예요. 안 사기로 지른 거죠. 안 사기로 지르. 남들 다 그렇게 미쳐 네. 돌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의사 결정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약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 다만 너 그러면 우리가 미워할 거야. 좋아하신다는 다만- 고백으로 시작했다가 네. 제가 절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뭘 봐야 되냐. 이걸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더 열심히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라기보다는 사건은 바로 공화당과 네. 백악관 간의 부채한도 협상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지금은 이슈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그거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1월달 지표를 좋게 나오게 만든 것도 1월달에 대규모로 지급됐던 일회성 주정부의 세금 환급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세금 환급. 네.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좋으시라고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표를 볼 때 저는 특히 고용지표처럼 굉장히 계절 조정이 많이 들어가거나 한 달 단위로는 좀 믿을 수 없는 지표. 저는 고용지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긴 흐름에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좋은 지표인데 네. 한 달 단위로 예를 보고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헷갈릴 때는 뭘 보냐면 그 미국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용 중개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고용 중개업체. 헤드헌팅을 하는 이제 고용 중개업체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사람인 뭐 이런 사람이 그런 건가요? 데들이죠. 이제 자기 이력서 올리고 구인자들이 이제 기업들이 자기 이런 사람 원한다 올리고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제 그 중에 그 5페이지에 있는 게 챌린저라는 이제 회사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네네. 그 레이오프 그러니까 구조조정 사람 자르겠다. 일시해고. 일시해고와 관련된 숫자가 지금 2월 왼쪽에 있는 건 2월만 매년 2월이에요. 네. 매년 2월만 해놓은 매년 건데 2월.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레이오프에 대한 숫자가 이제 올라가 있고 그 금융위기보다 지난 후에 2019년에도 보면 지금이랑 막대기가 비슷하죠. 아 그러네요. 네. 2019년에도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때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거든요. 네. 지금 그 수준과 이제 비슷합니다. 이건 2월 달만 본 거고 네. 오른쪽에 빨간색 차트는 YTD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를 오케이. 총해서 매년 빨간색으로 집계를 해놨더니 얘로 보면은 지금 2월 달에 굉장히 가속을 한 금융위기 이후 최고네. 상황이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네, 많은 네.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6페이지에서도 이제 챌린저 지표인데요. 챌린저 지표를 저희가 이제 왜 많이 쓰냐면 얘네가 히스토리가 좀 긴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 개별 이 잡하는 업체들은 좀 이러한 데이터를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 챌린저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지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만든 그림을 보시면 챌린저가 진한 색의 고용 창출 MOM 까만색이? 네, 까만색이 YY네요. 네, 빠른 까만색 YY고 하늘색 좀 연한 파란색이 미국 고용 NFP 네, 네. 고용입니다. 보시면 고용은 확 올라갔죠.
지난 1월 달에. 5월 달에? 네네. 네. 올라갔고 이 두 개는 반드시 흐름은 비슷해야 됩니다. 반드시 흐름은 비슷해야 되는데 근데 왼쪽이 좌측이 NFP 예. 비농업 부문 고용 창출 개수인데 오른쪽이 이거는 챌린저. 오른쪽은 챌린저의 US 얼마나 잘렸느냐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축이 반대로 돼 있죠. 오른쪽은 또 반대로 돼 있네. 네, 그래야지 잘렸다가 이제 축이 반대로 됐을 때 고용 창출 건수는 얼마나 생겼냐는 거고 챌린저는 얼마나 잘렸냐 반대 의미니까 두 축 중에 하나를 바꿔야죠. 그래야 의미가 같아지죠. 지금 하다 뭐 이래 어려워. 자 오른쪽 끝부분 봅시다. 네. 까만색은 까만색은 아니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야 돼. 이게 맨날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거 가지고 예. 우리 뭐 어느 거는 축반전 했어요 하면서 흐르륵 넘어가면서 못 알아듣겠지 하는 표정으로 막 넘어가는데. 그래요? 자 까만색은 못 봅시다. 알아듣겠지 이러진 않습니다. 자 까만색은 그러면 플러스네. 아 그쵸. 까만색도 지금 0 밑에서 플러스인데. 잡컷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오프가 일시 해고가 늘었다는 얘기야. 늘었다. 늘었는데 지금 요 하늘색은 일자리 고용을- 창출 개수인데 이거는 왼쪽으로 보니까 얘도 늘었어.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이 느는데 잘린 사람도 늘어. 이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하죠.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그래프를. 그러면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차트 지금 7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오른쪽 차트.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네. 인디드 이것도 고용 중개 업체예요. 네. 그리고 집 리크루터 마찬가지고요. 링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졸트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정부에서 뭐, 말하는 예, 구직 예, 건수. 예. 근데 얘는 이제 데이터가 좀 늦게 나오죠. 예. 나머지 애들은 좀 빨리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잡 오프닝 거기 사람 일손 찾는 게 확 줄고 있네. 줄고 있죠. 사람 이게 찾는 어느 한 수요가 업체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네 군데 다 똑같네. 추세가 그렇네요. 추세가 네. 똑같지 않습니까? 확연하네. 예. NFP는 그런데 이와는 좀 반대되는 경향을 1월 달에 보여줘. 1월 달에만. 1월 달에만. 1월 달에만. 느닷없이 50만 네. 뭐 어쩌고. 자, 그럼 1월 달 지표를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기 싫어요. 믿기 싫어져. 이쯤 싫어지죠? 오니까. 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평활돼서 돌아올 겁니다. 평활되었어. 네. 다른 중개 업체들의 데이터에 맞게 네. 데이터가 결국 NFP도 왜냐면 NFP가 틀린 데이터는 아니에요. 다만 계절 조정이 많이 들어가서 네네.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 뿐이지. 네. 나중에 보면 맞을 텐데 예. 지금 이게 한 달 단위로 예. 이거를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NFP의 계절 조정치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한 플러스 위쪽으로의 조정치가 이제 있었고요. 또 1월 달에 날씨가 많이 따뜻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른 상당한 특히 컨스트럭션 쪽은 날씨가 따뜻하면 사람을 안 자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좀 예상치를 내놓으라 하는 게 그 고액 연봉 줘가면서 월가에 그 수백 명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틀려?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틀리냐? 왜 틀리냐? 그게 문파트장도 그러죠. 뭐 인포맥스가 됐건 로이터가 됐건 이런 네, 데서 네. 뭐 어떻게 보세요라고 이제 조사 오면은 네. 뭐 정치한 무슨 모델이 있거나 본인의 뭐 그게 하다못해 엑셀 무슨 자료라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대충 이래 갖고 전화 받다가 한 6%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요? 5.75 아닐까요? 이런 거죠. 그 자세까지 저랑 거의 자세까지 똑같죠. 맞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죠? 월가도 내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오히려 네.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먹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제 계량적으로 우리 모델로 익하면 사람들이 뭐 말을 못하게 되지. 자, 사람들이 모델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객관적인 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봤던 수많은 모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거 다 사실 뭐 구라는 아니지만 어. 그 모델 안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거든요. 그 모델 안에 그 중요한 그 변수를 저희가 이제 인수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네. 그 숫자는 또 사람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 모델을 짜는 것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넣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근데 이게 다 가정이거든요. 가정이죠.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가 우리가 오늘 요 기업에 대해서 요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 그 밸류에이션 안에 그 가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 PER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가정이 들어가야 돼. 멀티플을 그걸 몇 수수료를 얼마를 냈냐에 따라서 이게 막 가격이 너무 변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 회사의 매출. 매출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 추정이지. 다 추정이고 뭐 이익률 다 추정입니다. 즉 너무 모델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그 자기만의 틀, 지금 기승전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기만의 그러면은- 틀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예. 나만의 오케이. 틀, 네. 나만의 철학, 나만의 기준점 네. 이제 그게 생겨야 되는 건데 그것도 뭐가 있어야 정립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분이 그런 거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보여드리는 박 기자님 같은 저희 분께서. 오연을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틀을 봐라. NFP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노이즈가 껴 있다. 아하. 하지만 이러한 노이즈 말고 우리가 근데 한두 개의 업체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잡 리크루팅 업체들을 네네. 보여드렸던데 한두 개 업체가 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업체들이 거의 비슷한 지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잡마켓이 뭔가 일반적 게다가 직접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조차도 이 지표랑 거의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뭘 신뢰해야 되냐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1월 달에는 실제 계절 조정하지 않은 숫자는 마이너스 250만이에요. 네. 마이너스 250만이에요. 그거를 계절 조정하니까 플러스 52만이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200? 50만. 마이너스 250만인데 계절 조정을 안 했을 때 계절 조정 안 했을 때 네. 계절 조정했지만 그게 플러스 52만이 나오는 거죠. 원래 1월 달에는 그 12월에 잠깐 소비 시즌 때문에 고용했던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고 또 이제 겨울이 추우니까 이 건설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한번 또 잘려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가 1월 달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높게 나오냐? 작년 1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작년 1월에는 뭐 마이너스 280만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250만이네? 와, 그러면은 고용 증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가 프레드 같은 데 가보면은 네.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seasonally adjusted, Adjusted. 계절적으로 조정된 not adjusted 하면서 뭐 하는데 예. 딱 듣는 순간에 그거 갖고 지표 갖고 장난 많이 칠 수 있겠네. 바로 그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러한 지표의 그 SA라고 나오는 그 seasonally adjusted 됐다는 것은 특히 코로나처럼 굉장히 큰 변통이 글쎄. 있었던 사건이 한 번 있잖아요. 어허. 그 다음에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냥 잔잔하게 갈 때는 크게 상관없어요. 매년. 그런데 지금처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때는 한 번 변화가 크게 오면 그 우리가 블랙박스,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요 계절 조정치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조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숫자가 업데이트 될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고 뭐 새벽에 혹은 오늘 밤에 발표될 비농업이 뭐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다시 평활되면서 뭐 20만 건 전으로 돌아가든지 뭐 이거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어쩌면 뭐 마이너스도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일자리 창출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다. 잘린 사람 아니, 계절 조정치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계절 정책 그리고 지난해가 너무 컸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혹시나 마이너스로 NFP가 일자리 창출 개수가 혹시나 지금 이제 얼추 지금 시장 예상은 20만인데 극단적인 가정이에요. 갑자기 마이너스 5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예. 그 순간 저기 할 것 없이 기계들은 주식 사자 주문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갈 거나 그 다음에 임금을 봐야죠. 우리가 NFP를 왜 봅니까? 물가땡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을 보겠죠. 임금 상승률을 본다. 예. 근데 임금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주식 사야겠네. 또 매수 주문 나가겠네 또. NFP가 안 좋게 나오면은 매수 주문이 자동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겠죠. 예. 어제도 초장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었다고 네. 상승 출발한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 장이. 지금 그리고 오늘 아시아장에서 미국 채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네. 우리나라 금리도 좀 빠졌는데. 우리는 많이 빠졌더만. 예. 그게 지금 내일 뭐 음모론인데 내일 NFP가 누출됐다. 아, 그래요? 라는 소문이. 근데 원래 이제 그 백악관이랑 이런 데는 좀 먼저 받아보긴 해요. 원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장에서 오늘 미국채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내일에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순히 내일 뭐 그 지표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로 뭐 포지션을 잡아라. 라기보다는 흐름 자체는 계속 고용이 저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과장된 숫자고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쪽까지는 확실하다. 자, 갑자기 이러고 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이제 그 시기요. 저 5.25인 줄 알았어요. 상단 기준으로. 네.
연방기금리가 그쯤 가면 멈출 참고로 줄 현재 반영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OIS나 FF 선물에 반영돼 있는 건 5.6 정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5.6이라는 얘기는 5.25에서 5.5, 25피 하면 더하고 그러고 한번 조금 더 할 수도 예, 있다까지 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잘못하면 금년에 6%까지도 갈 수 있다. 예. 우리 연합인포맥스 채권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 네. DB 금융투자의 예. 문홍철 예. 그 6% 갈 수 있다. 기다 아니다. 연준이 잘못 판단하면 할 수 있죠. 연준이 잘못 판단하면 네, 저는 그렇게 올릴 상황이 절대 아니다. 뭐 절대라는 얘기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올릴 상황이 미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 상황이 그 정도 안 되고 그 정도 금리를 감당할 수 없으나 지금 1월달 GP만 저렇게 잘 나왔다고 한 달만 해도 저렇게 생각을 바꾸는 연준이지 않습니까? 예. 저 근데 만약에 뭐 오늘 밤 고용 지표가 물론 이게 블랙박스잖아요. 그 궤도 조정이 그 블랙박스면은 숫자가 갑자기 위로 확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나 먼 미래에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잘 났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금리 50이 올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3월 22일에 기준금리 50bp 인상은 80%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80% 정도. 그것도 순식간에 네. 일주일 전 대비 순식간에. 일주일 전만 해도 뭐 20%도 채 안 됐는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그 정도 속도로 올리면 연준이 6%라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올리면 오히려 장기채를 더 적극적으로 살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날 보세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10년물이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30년으로는 더 떨어졌어. 10년물 거래하는 사람과 30년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 흐름을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글쎄. 네.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6%까지 간다. 경제는 더 망할 거고 물가는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러면 10년 동안 4%를 주는 10년짜리 미국채는 이건 너무 싼 겁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2년 10년 스프레드가 역전폭이 뭐 100을 넘어 마이너스 엄청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어그리. 그런 식으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시황에서는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장기물을 많이 이제 장기물 매수세를 갖다가 그거 해서 결국은 생기는 거죠. 2년물은 당장 금리 올릴 거니까 걔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야 되고. 걔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오늘 네. 이건 맞습니까 지금? 네. 인베스팅닷컴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10년물이 15.9bp 빠지고 5년물이 20.8bp 빠지고 그 정도예요? 그게 이제 미국 아시아 거래 미국채가 아시아 거래소가 되거든요. 도쿄에서. 네. 걔가 갑자기 금리가 훅 빠지니까 야, 뭐 있냐? 뭐 지금 누출됐어?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내일 뭐 지표가 뭐 오늘 밤이죠? 안 나올래나 보다. 하면서 미리 리스크를 없애야죠. 왜냐면 오버나잇 리스크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기존의 숏 포지션들을 굉장히 정리를 하면서 금리가 빠지게 되는 거고 실제로 지표를 나와봐야 합니다. 아니 자 한국 10년물이 네. 국고 10년물이 3.583% 3.6%라고 합시다. 네네. 진짜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10년 동안 따박따박 3.6%가 나와. 네. 그리고 이러다가 뭐 경기 침체가 오건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건 뭐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금리까지 낮아지고 시장 금리까지 낮아지면 이제 채권에서 또 캐피탈 게인도 기대할 수 있어. 땡큐죠. 아니 그러면은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 나는 무슨 뭐 텐베거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원금 안 깨지고 네. 연간 한 4% 나오면은 이 딱 돈 여기다가 묻을 거 아니에요? 미국채를 사야죠. 혹은 한국 국채. 미국채는 돈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개인도 개인도. ETF 있고요. 어허. 저는 차라리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주식. 주식이요? 네, 주식. 왜냐하면 ETF를 사시면은 이게 세금상 소득이 그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까지 이득이 났을 때는 15.4%를 떼고요.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연봉이랑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을 떼죠. 근데 주식 ETF는 세금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주식을 사십시오. 주식을 사라. 네. 고액자산가들은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사실은. 고액자산가들 ETF를 안 하고 2020년에 발행된 10년짜리 채권을 유통물로 삽니다. 왜 2020년이야? 그날 궁금해요. 그때 발행된 원화 국채 10년물짜리는 표면 금리가 1.5% 정도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세금은 그 1.5%에 맞춰서 15.4%를 떼고
세금 때문에. 실제 내가 캐피탈 게인과 지금 4%라는 얘기는 얘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얘가 3.6%죠? 10년물이 3.6%라는 얘기는 원래 10,000원짜리 채권이 한 7,000원, 8,000원에 지금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10,000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 증가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면 금리에만 2020년에 발행된 애들은 표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 낮은 금리에만 세금을 매기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서우니까 늘 이표가 낮은 채권을 찾게 되겠죠. 근데 얘는 잔존만기가 7년이죠. 왜냐면 2020년에 발행이 된 애들이니까 잔존만기가 7년인데 이걸 사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세금, 재테크도 되고 돈도 벌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십시오. 그럼 부자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얼핏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거 네, 할 죄송합니다. 만큼 돈도 없기 때문에 막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그다음 오케이. 예. 오케이. 또, 그러니 예, 저 담답식. 그달 6%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보지만 연준이 오케이. 실수한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뭐 저거가 원한다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래도 역사적으로 저거가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요 레벨에서 달러 강세를 원한다, 달러 약세를 원한다. 미국이요. 예. 미국이 달러에 대한 재무부의 비유가 무엇이냐? 재무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재무부가 말로 한 거 빼고 달러 강세를 원한 적은 없습니다. 어? 말을 하는 거 빼고 말로는 달러 강세를 원할 말이야, 때가 we want 있다고 strong 해요. 달러지 맨날. 예, 하지만 예.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통화가 약하길 원하지 그러니까 가치가 밸류가 강하길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면 지금 예. 우리 정부나 우리 하는 통화당국 저 세종은 예. 세종시에서는 예. 원화 약세를 환율 상승을 원해요, 아니면 환율 하락을 원해요? 그게 아까 예. 제가 모든 나라는 약한 자기네 통화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신뢰성이 손상되면 안 됩니다. 너무 약해서 그 돈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사라질 정도까지는 자금이 안 빠져나갈 되고.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고 단 통화가 약해지면 일단 기업들에게 되게 좋아요. 그렇겠죠? 네, 기업들에게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수출하는 애들, 네, 특히. 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 그래서 미국도 달러랑 미국 기업들의 손익을 늘 대보면 똑같이 네. 나와요. 네. 달러 약세일 때 이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 강세일 땐 떨어지게 되고. 예.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정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네. 약한 달러 가치가 약한 자국 자국 통화를 원하는데 음.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음.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정말 밸류가 강해지는 걸 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연 백악관이 물가를 더 신경 쓸까요? 아니면 경기를 더 신경 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파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제가 보는 건 바이든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트럼프는 정말 좋아. 지가 얘기. 그렇죠. 그런 시원시원함이 있었죠. 너무 좋아. 네, 네. 근데 바이든은 이제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 옐런 말을 들으면 됩니다. 네. 옐런 말. 혹은 백악관 경제자문고문으로 간 브레이너드 이사 이런 사람들 말은 들으면 되고 최근에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것은 이번에 파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정확히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제대로 이번에 워렌하고 한 붙었던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워렌과 시네마 의원, 그러니까 다 민주당 사람들인데 금리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금리를 올려서 고용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월이 조금 이제 빈정상했죠. 그 맨날 워렌 당신 때문에 연준 당신네들 때문에 200만 명의 아메리칸들이 네. 잡을 잃고 네. 200만 명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워렌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굉장히 얼굴에 굉장히 혐오의 표현이 조심하셔야 돼요. 정치와 관련해서. 워렌은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몇 선이야?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런 위치가 딱 좋아. 네. 될 일은 없는데 선거 때만 되면 그래도 가능성 잠룡. 물론 워렌이 강성파긴 해요. 시네마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민주당으로서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의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금리 인상을 싫어한다? 그럼 아마도 백악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옐런 장관의 연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단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말고 옐런이 옛날에 무슨 말을 했는지 쭉 들어보고 이번에 톤이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옐런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최근 사장님 섭외 약속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네네. 작년 10월 24일에 있었던 어.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옐런이 말을 바꿔서 이거는 연준의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 실제 11월에 연준이 인상 속도의 둔화를 피봇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옐런 장관의 말을 열심히 들어봐야 된다. 특히 옐런이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상당히 많이 언급하시네요. 부채한도 협상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고 저는 아마 11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까. 오바마 때 그 2000 몇 년이었죠? 11년. 2011년. 네, 2011년 제가 아직 그날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전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S&P에서 그 미국 AAA 등급을 깠죠. 깠죠. 그리고 그 사건이 유럽 재정 위기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옐런, 그러니까 재정을 봐라 결과적으로는 옐런의 입이 더 중요하다. 오늘 결론은 이제 재정 정책에 좀 집중해서 보자로 네.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됩니다. 질문 남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은 거. 네. 그러면은 우리 환율 네. 뭐 지금 오늘 1330원 근방에 오니까 또 약간 개입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개입 들어온 것 같은데 예? 네. 심지어 뭐 인포맥스 기사까지 개입성 물량으로 뭐 눌린 것 같다. 네, 이 개입성 물량이면 개입인겨. 개입이죠. 그죠? 네. 그러니 지금 막 환율이 막 길길이 뛰는 걸 갖다가 우리 당국에서 원치는 않는 거는 알겠고 속도의 문제죠. 속도의 문제다. 지금 1440원에서 1210원 1210원. 대까지 왔어요. 야가 지금 또 한 100원 또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게 어디가 추세고 어디가 조정이에요 지금 우리 문파트장 보시기에는. 저희는 연말까지는 하락으로 봅니다. 연말까지는 하락인데 환율 하락. 예, 제가 근데 어디 가서도 뭐 상고하죠. 하죠 상고 이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예. 네. 근데 환율은 제가 예외적으로 올해는 상반기는 상방이 좀 더 강하고 뭐가 환율 위쪽 상반기에는 위쪽 조금 환율이 좀 오르듯 하다가 원화 약세. 하반기에는 아래쪽 원화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리스크는 아까 부채한도 협상이 잘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얘가 만약에 잘 안 되면 환율이 1350원 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난리 쳐놓고 왜 달러가 세져? 세져요. 2011년에도 세졌습니다. 네, 문제는 미국의 문제지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ECB가 달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2가. 왜냐하면 달러의 반대쪽에 있는 건 유로이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은 긴축적이거든요. 네. 통화 정책이. 그러면 유로가 세지니까 달러가 그나마 덜 세진 거예요. 만약에 유럽이 저렇게 세지 않았으면 달러가 지금보다 훨씬 뛰었습니다. 근데 유럽이 다행히 뭐 다행은 아니겠지만 보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럴까요? 유럽과 미국 간의 물가의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대략 제가 그래프를 잠깐 가져오긴 했는데 네. 물가 시차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늘 나거든요. 유럽 물가는 미국을 네. 후행한다. 예. 그러면 자, 제 생각 보세요. 미국 물가가 고점을 친 게 6월이고 네. 연준이 완화는 아니고 들올리는 피봇을 한 게 11월이죠. 자, 유럽 쪽 물가는 11월에 고점이었고 시차를 고려할 때 대략 3, 4월 정도면 인상 속도의 피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유로가 폭락할 거고 달러가 밀려 올라가겠죠. 원달러 환율도 같이 갑니다. 이쪽으로 상반기에 중요한 리스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그럼 이제 달러에 있어서는 상반기엔 조금 윗선 위쪽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아래쪽인데 아래쪽. 변수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랑 협상과, ECB 예. 정도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